네. 자, 이번 시간은요, 29페이지, 그 11번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제목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갈로서 느끼기 주관식 문제에서 거의 단골면요, 단골. 그래서 별표 3개 놓으세요. 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이제 환경 어떤 지향적인 그런 이제 주택을 말하죠. 나중에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12번이 이제 건강 친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건강 친화형이라는 거는 이제 실내 공기 질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아파트 짓게 되면은 아파트에 그 유독성 그 페인트 있잖아요. 실내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그게 독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에 알러지가 생기고 피부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실내 공기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실내 이제 뭐 칠하는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규제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공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 친화형 주택을 짓는데 이 건강 친화형 주택은 실내 공기하고 관계된 거죠.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에너지를 사용량을 저감 줄인다. 그렇지만은 이산화탄소 있죠.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거죠. 감소한 데 있다. 이거 두 개가 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2가 붙으면요, 이산화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여기 없으면은 일산화탄소, 보통 이제 CO 라고 합니다. CO는 우리가 이제 CO 같은 경우는 연탄가스. 그게 일산화탄소 1. 이게 원소 기호가 있잖아요. CO는 1이 붙죠,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제 일산화탄소가 그 연탄가스 있죠. 그걸 말합니다. 일산화탄소고,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죠. 근데 일산화탄소가 더 유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CO2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다, 목적이.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밑에 장수명 주택이죠. 요거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갈로 선입기 시험에 있잖아요. 이렇게 다 나왔던 그런 우리 이제 문제예요. 요 장수명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수명이 길다, 길장자. 그러면 장수명 주택 하면은요, 어떤 게 우수하냐,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구성과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요 세 가지가 모두 뭐예요? 우수하다. 우수한 주택을 우리는 장수명 주택이라고 합니다. 일단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또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 고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수리가 편히 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오래 살려면 장수명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택만 사람으로 바꿉시다.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내구성입니다. 일단 사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구성을 지니려면 상체보다 뭐가 더 강해야 돼요? 하체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하체가 나가면은요, 상체도 나가버려요. 이게 내구성이고, 가변성.
자주 이 적응이 온도에 이렇게 적응을 자주 해야 되죠. 예. 뭐 조금만 찬바람 불어도 감기 걸려버리고, 그죠? 또 너무 더우면은 막 또 적응 못하고, 예, 온도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변성, 수리 용이성. 예. 너무 복잡한데 다치면 안 돼요. 다치더라도 수리가 용이한데 다쳐야 돼요. 팔을 다친다든지 뭐 이렇게 가볍게 이런 거는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위장 안에 있는 거 뭐죠? 췌장, 막 깊숙이 들어가는 거 있죠. 수리가 어렵죠, 그는. 예.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수리가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지입니다. 자, 주택의 단지. 오래 삽시다. 내구성. 요 세 가지. 내가 수리해야 된다. 결국 이 주택 누가 수리해야 돼요? 내가 수리해야지. 뭐 수리해서 누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의 단지인데, 자, 단지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상해.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단지가 나오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예? 단지가 나오면 뭘 그리라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려봅시다. 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요? 예, 복리시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택과 딸려있는 부대시설이라는 거는요, 딸려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다 단지 안에 들어가요. 자, 여기서 한 개만 더 퀴즈 문제. 여기까지가 우리 뭐지? 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 보면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이 규정을 보고 건설하는 겁니다. 규정대로 해야 돼요. 규정이 어긋나면 안 되죠. 예. 그럴 때 한 개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의 퀴즈입니다. 퀴즈. 땡땡 뭐가 들어갈까요? 요거. 예? 이제 퀴즈니까 맞추시는 분은 알아서 커피 드세요. 예? 6글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요, 복리시설이 들어가요. 예. 어린이 놀이터 6글자 맞기는 맞네. 야, 99점. 그 대신 어차피 복리시설 들어가니까. 예. 또요. 1점 모자랐네요. 또요. 요거 맞추시는 분은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98점. 아파트 관리실은요, 관리사무소라 그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요, 부대시설이에요. 예. 아니,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딸려있는 시설로 갑니다. 예. 거기 보세요. 부대시설 볼까요? 주차장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리시설이 아니야.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라고요. 담장 및 주택 단지 안의 도로, 그 다음에 설비, 그리고 보안 등 조경, 안내 표지판, 저수시설, 전부 다 소방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부 다 뭐예요? 부대시설이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복리시설이 아니고 뭐다? 부대시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요,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뭐 예를 들면 뭐죠? 굉장히 많죠. 예, 독서실, 주민들을 위한 독서실, 운동시설, 주민 운동시설, 슈테니스, 이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단지 안에 들어가요. 자, 여기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이 뭐냐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공원 이런 겁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항만, 공원 있죠, 공원. 네, 공원. 대개 이 공원이라 보시면 돼요. 공동구 같은 거, 공동구 들어가는 거. 그죠? 예. 이게 처음부터 도시군 계획. 하천 좋아요, 하천으로 간다. 예. 이게 다 도시군 계획 시설들. 공원인데, 선생님. 공원. 이 공원이 그냥 공원이 아니고, 이제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을 딱 해버리면은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공원이라든지 하천 같은 것도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파트 단지 보세요. 이 단지가 여기에 이미 뭐가 있었다, 이렇게. 이 공원이다 말이에요, 이게, 이 동네가. 근린공원 아시죠? 근린공원을 끼고 있는 거예요, 단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요 사이에 이렇게 하천도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공원 옆에다 하천이 흘러갑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딱 이렇게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죠. 예? 그러면 이 공원이라든지 하천도 뭐가 된 거죠? 단지의 일부가 된 거죠. 지을 때. 디자인할 때 이렇게 디자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우리 법률에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도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에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인데 딱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다 들어가죠? 아니, 근린생활시설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지 안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슈퍼마켓, 세탁소가 있잖아요. 세탁소. 그게 다 근린생활시설인데 딱 그 근린생활시설이 무슨 시설이 들어가요? 복리시설이 들어가죠. 근데 이 복리시설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일종과 이종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그게 뭐죠? 장총, 안 단다. 예, 장의사 못 들어갑니다. 총포, 판매소, 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 생활시설. 몇 개 안 들어갑니까? 요게 시험 문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보면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다음 중 단지 안에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에 꼭 들어갈 수 없는 거를 모두 골라라. 요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출제자님은 내지 마세요. 그럼 낸 거예요. 제가 내지 마세요 하죠. 이분이 강의를 심심하면 듣는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심심하면 한번 이렇게 요즘은 다 뭐로 들을 수도 있다.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단 말이야. 유튜브를 한 번씩 딱 쉬는 시간에 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 자유는 있으니까. 유튜브 딱 볼 때 출제하기 전 유튜브 딱 보면은요 강의 나옵니다. 바로 뜹니다. 예. 그럼 요거 내지 마세요. 딱 낸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자, 장총 안 단다인데 물어본 거예요. 군대 가는 친구한테. 너 장총 알고 있니? 아, 장총 몰라요. 큰 거, 긴 거, 알고 있어요. 장총. 장총 안 단다. 총 이렇게 갖고 이제, 장난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이 단지 안에 이 5가지를 못 들어가냐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총포 판매소가 단지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있다고. 그럼 술 한잔 먹고, 김 사장, 총 한 잔 줘. 오늘 완전히 내가 손볼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오늘 완전히 술 한잔 먹고 그냥 손바쁘게 총 한 잔 줘라. 말이 되냐고. 또 단지 안에 아빠 어디 있어? 단란주점이 있어. 말이 되냐고, 지금. 말이 되냐고. 이 5가지를, 설치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안 단다? 꼭 기억하세요. 장총 안 단다. 이 5가지는
단지 안에 설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가? 전문가. 오늘부터 무슨가? 전문가. 오늘부터 일일이 아니고요. 오늘부터 일일이 아니고, 그건 사귈 때 약이고, 오늘부터 일일 아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예, 좋아요. 예. 자,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기반시설 나오죠. 요 기반시설이 약 60, 한 4가지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잡아도 1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32페이지 밑에 그 날개 있죠. 날개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게 날개인데 날개 그 밑에 보면 기반시설 해놨죠. 해놨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보니까 교통시설,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뭐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기반시설 이거 64가지 다 외워야 돼. 여기 시험에 나오고 이번에도 시험 나왔잖아요. 이거 올해 32회? 32회죠? 올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예. 근데 기반시설을 우리가 늘 하는데 교통시설 거기 보면 유통공급 그 다음에 보세요. 공공문화체육 하천 나오죠. 아까 하천 아까 공부했죠. 아까 2번에 보세요. 공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있었어요? 하천이 있었죠. 하천. 그래서 이 기반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원과 하천. 이런 기반시설이 뭐로 결정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에 뭐로 바뀝니까? 그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만약에 이제 이런 공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공원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공원이 없었는데 이 동네가 너무나 공원이 없는 거야. 그 공원을 만들죠. 동산을 꾸민단 말이야. 동산을. 그러면 이 공원을 만들 때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에 무슨 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반시설이라도 뭐로 결정된 것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국토법에서 나오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그럼 다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기반시설 중에서 딱 2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뭡니까? 공원하고 하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단지 안에 제일 흔히 빠진 게 공원 아니면 단지 하천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다 좋은데 그렇게 너무 많으니까 한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간 간수 나중에 나올 건데 공구 나오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가 이제 단지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단지죠. 단지 안에도 뭐가 있다?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밖에도 도로가 있어요. 그럼 이 단지와 단지를 이렇게 연결한다. 연결. 요 연결하는 게 뭐냐면은요. 연결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간선시설이 되는 거예요. 요걸 간선시설이라 그럽니다. 그럼 단지 안에는 이 도로를 기간시설. 요거는 부대시설입니다. 도로가 딸려 있잖아요. 부대시설. 자,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언니 어디쯤 왔어요? 언니, 그 아파트 단지잖아요? 이 단지인데, 이 단지 안에 지금, 언니가 지금 기간시설인 도로를 지나고 있어. 자, 진입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간선시설인 도로로 지금 가고 있어. 어디쯤 왔어? 부대시설인 도로. 이 순간에 기간시설에서 간선시설로 갔다가 부대시설인 도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도로 하나만 가지고도 보세요. 다 틀리죠? 명칭이 틀리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 도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어?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간선하면은 무슨 결? 예, 진입도로처럼 통신, 뭐 지역 난방, 뭐 전기, 상하수도, 다 연결되는 부분은 간선이 됩니다. 기관시설과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거 간선. 그럼 간선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등의 주택 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뭐 하는 시설이다? 그렇습니다. 제 네 번째 줄 연결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쳐버려요. 그러면 갈로 써놓기 연결은 시험에 안 놉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가 연결이에요. 연결되면 간선이 됩니다. 그러면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의 경우는 단지 안에 무슨 시설도 포함한다?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뭐만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포함하던가요? 가스, 통신, 지역 난방만 포함을 합니다. 그 다만 있죠. 그 부분이 별표 3개입니다. 다만부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분 보면은 막 쓸데없는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제가 지적한 거는요,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 거. 자, 공구 나왔습니다. 공구는 하나의 주택의 단지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으로 진행한다.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자, 공구와 공구간은 6m 이상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공구별 세대수는 6개 세대 이상이다. 자, 공구 자체가 시험에 나왔어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분할 사업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분할해서 할 수 있다. 몇 세대 이상은? 600세대 이상은요, 이거를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거 전체를 왕창 다 안 짓고, 여러분들 쪼개가지고 있잖아요. 공구별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300세대 이번에 짓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 있죠? 1차, 2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1차 무슨 L 단지, 2차 L 단지 있죠? 1차, 2차 이렇게 하잖아요. 구분하잖아요. 여기 1차로 내가 300세대를 지은 거예요. 그럼 2차도 이제 이렇게 분양을 갖다가 나중에 요거 다 짓고 사용검사 받고 입주시키면 나중에 300세대를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500세대를 짓게 되면 분할됩니까? 안 됩니까? 500세대는 분할 안 돼요. 그럼 요 기준을 알고 있는 건설회사 같으면은 사장님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당하잖아요. 그죠? 600세대를 짓는 거예요. 600세대 지으면 여차하면 뭐 하면 되니까? 공구별로 분할해서 하면 되네, 공구별로. 요 처음에 나오는 공구를 최초의 공구라 그래요. 최초 공구. 그럼 나머지 공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공구. 공구가 뭐냐면 공사 구간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공구는요, 300세대가, 요 최초 공구단 말이야. 그러면 300세대인데 요 경계는 6m 이상을 도라는 이야기예요. 6m 이상에. 경계를 6m 이상을 둬야 됩니다. 그럼 이 경계를 6m 이상 두는 것은 1차 단지와 2차 공구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다가 뭐 조경을 해도 되고, 도로를 만들어도 되고, 봉시설을 설치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초의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왜? 30세대 넘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때는 뭐가 이루어져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 그럼 나머지 공구는요, 이 착공 신고를 요 날짜 5년 이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공구는
앞에 최초의 공고에 착공 신고 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착공을 다 해버렸는데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전체를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전체를 내준 거죠. 그럼 최초의 공고는 몇 년 안에 착공을 하면 돼요? 5년. 그럼 여기 얘는 이 착공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럼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린 거죠. 그럼 이미 착공을 다 해가지고 완공이 되면 따로 착공과 완공을 따로 요 공구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구라는 개념은 뭐예요?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00 짓고 착공하고 5년 안에 완공되면 입주시키고 다음에 다시 착공하고 2년 안에 착공해서 또 다시 뭐예요? 완공되면 입주시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용검사 받아서 입주시킨다. 그러면 공구라는 거는 공구의 개념은 뭐예요? 착공 신고와 또 사용 검사를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별도 수행한다. 별도가 뭐냐면 따로따로. 얘네는 얘네대로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시험 나오겠어요? 둘 다 나와요. 착공 신고 사용 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갈로 서너 개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또 우리 시험은 또 5년하고 2년. 요거는 5년, 얘는 2년. 근데 그 대신 요 2년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앞에 얘가 착공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그죠? 그걸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 600이니까 반을 잘라라. 300 이상. 그 다음에 공구와 공구는 경계폭 6m 이상. 그죠? 네, 그거 필수입니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공구와 공구 간의 경계폭은 6m 이상. 6m 이상의 자리에 도로, 조경, 옹벽, 복리시설 다 좋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주택조합 좀 이따 할 거예요.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의 공공택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택지? 예, 이 공공택지 개념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거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왜 지금 이렇게 폭등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요거는 수업하고도 약간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코로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외국으로 못 가. 그럼 외국으로 못 가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몰린 거예요? 아니, 외국에 가서 돈놀이도 좀 하고, 요트도 좀 사고, 모나코 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만은 배도 좀 사고 이렇게 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살고 싶은데 돈풀이를 못 하는 거야. 부자들이. 묶인 거죠. 그러면 눈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투자. 투기처가 뭐였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편리한 게 뭡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아파트 생활이 편하죠. 뭐만 시키면 되니까? 배달 음식. 전화만 하면요, 다 배달돼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거는. 운동기구까지
다 집에 다 갖다 놓고 집에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그 뭐 집에만 있으니까요. 집이라는 주거 개념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 가격을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건설회사들이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지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아파트를 막 이렇게 사놓으니까 이제 뭐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아파트 사고 싶다. 그건 이미 뭡니까? 엄청나게 뛰어오는 거죠, 이제. 프리미엄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분야가 상한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어떤 심리냐면요,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코인, 젊은 세대들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식과 코인에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영혼까지 끌어서 투기를 했습니다. 영혼까지, 영끌이라 그래요, 영끌. 그래가지고 이 주택이라든지 코인에 막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한탕주의지 말하자면요. 그런 심리가 이제 왜? 상대적으로 이거 돈 버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아파트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큰 돈을, 돈을 잃은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코인 해가지고 대박 친 사람들. 응? 갑자기 올랐잖아요. 지금도 8천까지 가잖아요. 또 다시 오를 수가 있어요, 코인이. 그러니까 이 코인에 손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코인은 24시간 돌아가거든, 이게. 올라가 내려가는 폭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대부가 됐다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의 주식이 미장이 한선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30% 상한가, 하한가 우리는 있지만, 미국은 없어요, 미장은. 한번 떨어지면은요, 지하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요, 1,500%, 2,000% 막 올라가 버립니다. 미장이 겁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항공기계주인데 어떤 분이 뭐 주식을 샀는데 1,500배 하루아침에 올라가지고 목돈을 잡았다. 이런 건 어디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파트로 간 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그 유명한 공공택지 우리나라가 조성하면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놓은 게 원인이 큰 거죠. 그것도 한 몫을 한 거야. 이게 절대적으로 됐다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뭉쳐가지고 제가 차를 탔는데 한 번은 평택에 제가 강의 나가거든요. 평택에 차를 타고 이제 저는 택시 우리 학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정시간 없으면 택시를 타는데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짧은 시간에 물어보는데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30년 동안에 돈을 모은 게 없대요. 왜냐면 애들 뭐 교육비 비싸잖아.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돈이 모인 게 없대. 그런데 최근에 3, 4개월 안에 자기 집이 그 5천 세대인데 지제역인가 그거 짓는데요. 5천 세대 짓는데 정확하게 3억 5천이 올랐다는 거야. 3, 4개월 만에. 3억 5천이 올랐다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돈이 내 퇴직금이다. 오래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네, 그죠?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그랬어요. 왜? 그분은 어찌됐든 간에 평생을 돈 모은 게 없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돈을 벌게 되면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 사람 개인적인 입장에는. 나라 전체를 보면 엉망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럼 공공택지라는 게 뭐냐?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을 몇 개? 10개입니다. 10개 공공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말합니다. 건설은 택지죠.
그래서 건설되는 택지다. 택지하면 이제 뭡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사업이 10개인데 이 공공사업 10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국산, 공택, 함 끊고, 여기서 끊고, 공도경, 그 다음에 여기 또 끊고, 혁신, 행복, 공익, 요렇게. 예, 되겠습니까? 예, 10개입니다. 국산, 공택, 공도경, 혁신, 행복, 공익,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국산, 공택. 공책이 아니고, 공택, 예, 사람 이름 공도경 씨. 그러니까 국산 공택을 가지고 있는 공도경 씨는 늘 자기 자신을 혁신하고 행복하게 공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도경 씨가 이제 제일 문제예요. 공도경 씨. 자, 국민주택을 한번 적어봅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이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거.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옵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이죠. 택지개발 사업. 그 다음에 공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지원 나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말도 길다 이거.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죠. 한 번 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말이 너무 길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말이 길죠? 자꾸 하면 돼요. 자꾸 하면 이거 날 짧을 수도 있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짧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여기 나오죠? 예,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고, 혁신도시, 혁신도시, 진주, 전주,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저는 행복도시라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세종시죠?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 사업.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인데 이 공익사업이 뭐냐면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말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10개를 암기를 했잖아요. 암기를 했는데 요 3가지 사업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공공지원 민간임대하고 도시개발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요,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만 공공사업이 되느냐. 방식도 알아야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환지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도 있고,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2개를 같이 섞어서 하는 거, 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보상금을 전제로 토지를 사들인다 이겁니다. 사들이거나 그 토지 등입니다. 토지 등을 토지만 사들이는 게 아니라 토지 안에 토지 건물 다 포함을 해서 토지 등을 사용만 하는 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것만 적어 놓으세요. 수용 사용 방식이 누가 물어보면은 언니 수용 사용 방식이 뭐야? 보상금을 전제로 토지 등을 사들이거나 토지 등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대개 뭐로 내주던가요? 현금으로 주죠. 그러니까 보상금이 있으면은 이 돈으로서 그 땅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사들이거나 또 뭐요? 필요한 경우는 사용만 하는 겁니다. 그럼 사용만 한다고 했을 때는 요 사용이 붙죠. 그죠? 수용은 뭐죠? 완전히 사들이는 거. 우리 집이 수용당했다. 그럼 뭐요? 완전히 사들인다는 뜻이고, 상대방에서 취득을 한다는 뜻이고, 사용만 한다는 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만, 말 그대로 사용만 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사용이 필요할까요? 인부도 장비라든지 개발하려면 인부도 필요하고 장비가 들어가죠. 그럼 인부나 장비가 필요하게 하면 그 땅을 또 사용만 하고 또 다 사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부나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용, 사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간점. 수용, 중간점, 사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아니, 건축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처음에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아니, 사용은 수용은 제가 알고 있겠는데 사용이 뭡니까? 사용만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다 사들이지는 않고 사용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라는 거는 이제 보상금을 전제로 땅으로 주는 겁니다. 땅으로.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자기 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 있는 땅은 어디로 줘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림을. 이쪽에 사는 사람은 이쪽에 줄 확률이 높죠. 그렇죠? 코너 자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산골짜기에 막 골목에 또 들어가서 또 골목인데 여기 산골짜기 여기 땅을 좀 많이 사놨단 말이야. 그럼 좋은 자리 주겠습니까? 여기 역시 구석 자리 주지. 절대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환지 방식은 위치, 지목,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걸 전부 다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지 땅으로 주는 겁니다. 땅으로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은 여기에 공공사업이다 아니다. 그걸 중요한 겁니다. 환지 방식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오로지 무슨 방식만? 혼용 방식이라 하더라도 수용, 사용 방식이 되는 지역만 공공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도경시는 무슨 방식으로 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2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드디어 리모델링 나와, 리모델링. 가장 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선생님 뭐 맨날 다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중요해요.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옵니다. 그 제가 원래 이 별표를 5개 안 치거든요. 안 치는 사람이에요, 원래. 요거는 5개야. 5개. 제가 뭐 시간 남아 돌았으면 5개 치겠어요? 리모델링은 5개다. 자, 그 리모델링은요, 먼저 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 공부할 건데, 대수선 또는 정축입니다. 정가에 축조한다. 그럼 대수선에 대해서 몰라도 좋아요. 수선을 크게 한다 보시면 돼요. 수선을 뭐 한다? 크게 한다. 정가에 축조한다. 정축이죠. 그러면 대수선은요, 10년만 경과되더라도 뭘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과 기간이 10년입니다. 정축은 몇 년이죠? 15년 경과돼야 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시도조례가 15년 이상, 몇 년 미만? 20년 미만 정하죠. 무슨 기간? 그 기간입니다.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경과 기간. 그래서
이 대수승과 정축의 경과기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전문가. 오늘부터 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전문가.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가 되려면 남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거 하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리모델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는 행위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럼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주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사용자들이 또 주인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도 주인하고 협의만 하면 돼요. 주인들 다 모아가지고 사용자인데 사용자가 임차인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룹도 있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의 주택조합을 만들었어.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입주자 개별적으로 하거나 입주자 대표회가 하거나 사용자가 입주자와 협력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동의? 예, 구분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요, 무슨 주택만 해당된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에는 리모델링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는 무슨 법밖에 없다? 주택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 적어 놓으세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은요, 요거는 뭐부터 해야 돼? 설립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 받고 등기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 행위허가. 리모델링에 허가를 신청해야 돼, 허가를. 그럼 보세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에 신청하는 거하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또다시 해야 되거든. 요럴 때 동의가 달라요, 동의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건데. 오늘 공부는 요겁니다. 요거 잡아야 돼, 요거. 확실하게. 자. 설립인가 신청 시 주민 동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동의 받는 게 있고, 허가 신청하러 갈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하고, 설립인가 신청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신청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인가 신청해야 된다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이거든요. 요걸 줄여서 시장군수 구청장. 예. 그래서 신청은 다 누구한테 하느냐?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한테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럼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신청하러 갔더니 신청서하고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아니 시군 구청에서 선생님 이 동의 받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안 됩니다. 동의 받아오세요. 그러면 조합은 동만 할 수도 있고 잘 들으세요. 동만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단지 전체를. 그럼 선생님 아니 101동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이 아파트에 101동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동 101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101동만. 근데 재건축은 돼요, 안 돼요? 재건축은 전체가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은 전체인데, 우리가 여기는 리모델링이니까 동만 할 수도 있어요. 101동, 102동, 103동 있으면 동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적어 놓습니다. 의결권. 이렇게 적어 놓고 각 3분의 2 이상. 중요합니다. 요거. 예. 요거만 하죠. 여러분들 뭐 오늘 공부 안 해도 돼. 끝이요. 자, 전체는 리모델링하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각각의 과반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잘 보세요. 전체는 동도 만족해야 되고 뭐예요? 전체가 만족돼야 됩니다. 그럼 동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인데 전체가 또 만족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각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인가를 받았죠? 이런 동의를 받아서 시장구 수구 정장한테 설립인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허가 신청하러 가야 돼요. 허가 신청하러 갈 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각의 75%. 이거는 퍼센트로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전체는 동도 만족해야 되고 전체가 만족돼야 되죠?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이때는 각각의 50%. 이게 전체가 75%입니다. 이 두 개는 동시 만족 플러스입니다. 또는이 붙으면 안 돼요. 자, 요거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여기가 50평짜리고요. 평수로 하겠습니다. 당분간. 자, 요런 공덕득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몇 개? 50평짜리 2개. 25평짜리 몇 개? 4개. 총 몇 개죠? 6개잖아. 의결권은요. 자, 참고적으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비례합니다. 그럼 25평짜리를 한 개씩 준다고 했을 때, 자, 제일 많은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아파트에 제일 많은 거. 그걸 1로 봅니다. 1. 제일 많은 걸 기준으로 한다고. 50평짜리가 더 많아. 그 다음 나머지 75평이야. 그럼 50평짜리가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걸 1로 보고 특수한 부분을, 예? 그 숫자만큼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게 비례해서 2개를 줘야 되죠. 그 총 몇 개예요? 8명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6명의 3분의 2 하면은요, 이렇게 소수점이 3, 4, 2, 6, 12 해가지고 3 나오면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 3분의 2 했을 때 요거는 2, 8, 16 해가지고 3 하면은 뭐 5점 얼마 나오잖아요. 소점이 나오면 무조건 1명입니다. 6명. 그러면은 여기는 밑이라는 것은 뭐예요? 2개 다가 만족돼야 되죠? 구분 소유자도 만족하고 의결권이 만족되려면은 결국 뭐가 만족돼야 돼요? 의결권이 만족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구분 소유자만 만족하면 뭐예요? 의결권도 만족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는 방법, 예? 해주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이거 이야기 안 해준다, 이거. 그런데 중요해요. 그죠? 의결권. 예. 이거 2개를 다 만족해야 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과반수. 이거는 동은 과반수고 전체가 3분의 2죠? 여기는 75로 갑니다. 75%. 그러면 이거 보세요.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항상 세 번째, 매도 청구를 합니다. 오늘부터 처음 듣죠? 매도 청구. 매도 청구라는 건 뭐냐? 동의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은 사람 힘이 있습니까? 동의를 한 사람이 이제 75% 넘었잖아. 그죠? 그럼 힘이 생긴 거죠. 75% 생겼으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75%나 동의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동의한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도 청구? 파세요. 이렇게 청구한다는 거예요. 파세요. 매도 청구라는 거는 1번 파세요입니다. 파세요. 파세요. 그거 25% 동의 안 해주셨네. 어차피 그거 파세요. 그러니까 2번 갑니다. 2번. 안 팔아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동의 안 한 사람이 안 팔아요. 계속 나옵니다. 파세요는 누가 한 거예요? 동의한 사람이. 안 팔아요는 동의 안 한 사람이 했겠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세요는 시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시가로. 그러면 안 팔아요 나오잖아요. 안 팔아요 하면 세 번째는 뭐다? 무슨 탁?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공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가 사건 말았건 간에 우리는 법률에 규정된 법원에다가 네 그 감정평가 해가지고 돈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공탁이라는 뜻은요. 공적인 기관에 돈을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이제 공탁을 법원에다가 대개 법원이라고 하지만 이 법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맡기겠죠. 예, 이건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법원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을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공탁을 합니다. 예? 공탁. 하고 4번이 뭡니까, 이제? 사업 시행이 들어간 거예요. 사업 시행. 요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매도 청구하면은 앞으로 파세요 요 청구는 동의율이 높은 사람이 동의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파세요입니다. 그럼 파세요는 무슨 가로 한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파세요 하는데 공식하면은 창문 띄어낼 거예요, 제가. 농담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리 위에 맞기 내렸어요, 저는. 제가 바닷가 출신인데 영도다리 살았거든요. 네, 바닷가 해변에. 그 영도다리 맨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네, 영도다리 서가지고 형님대로 순서대로 뛰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뛰내린 게 습성이 돼가지고 막 창문 있는데 보면 막 뛰내리고 싶어, 지금도. 네. 농담이. 네. 나이가 들면 힘듭니다. 애들 생각하고 뭐 뛰내려. 말이 그렇다 이거지. 자, 뛰내리는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매도 청구 나오면 무슨 세요? 파세요. 안 팔아요 나오면 공탁하고 사업시행. 한 번만 하고 이거 좀 쉬겠습니다. 공탁. 자, 파세요. 안 팔아요. 안 파세요가 아니고 안 팔아요. 그 다음에 공탁 사업시행인데 파세요는 무슨가? 공탁은 감정가격. 예, 이제 말고 요거는 공식입니다. 우리끼리 공식입니다. 예, 이 공식은 아무도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 경쟁자잖아. 여기만 딱 알고 남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남한테 가르쳐주는 순간 여러분들 점수 한 점 잃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